2009년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면 절반이 블랙베리 폰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안팀이 뺏으려 해도 끝까지 블랙베리 폰을 고집했고 월가 금융맨들은 이거 없으면 일을 못했죠. 시가총액 80조 원, 가입자 8,500만 명, 매출 26조 원, 누가 봐도 스마트폰의 황제였는데요. 그로부터 딱 7년 뒤 이 회사는 스스로 스마트폰 만들기를 포기합니다. 점유율 50%가 0%로 80조 원이 5조 원으로 8,500만 명이 사실상 0명으로 증발해버렸거든요. 애플이나 삼성한테 진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팠는데요. 경영진이 아이폰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건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몰락, 블랙베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스마트폰의 왕좌에 올랐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블랙베리의 시작은 캐나다의 작은 통신장비 회사였습니다. 1984년에 설립된 리서치 인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줄여서 RIM이라고 불렀고요. 처음에는 무선 호출기나 기업용 메시징 장비 같은 걸 만들던 평범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기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블랙베리 850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게 뭐가 특별했냐면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만 1999년에는 혁명적인 기능이었거든요. 회사 밖에서도 업무 메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비즈니스맨들에게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블랙베리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이메일만 되는 게 아니었는데요. 손가락으로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물리 키보드가 달려 있었고 보안 기술이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 이메일과 안전하게 연결되었고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서 도청이나 감청 걱정이 없었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들, 대형 로펌들, 정부기관들이 블랙베리를 업무 필수 도구로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안에 민감한 조직일수록 블랙베리를 선호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도 블랙베리를 고집했다는 일화는 유명한데요. 보안팀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해도 끝까지 블랙베리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숫자를 보면 블랙베리의 전성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2007년 글로벌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블랙베리는 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16.6%로 뛰어오르고 2009년에는 19.9%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5대 중 1대가 블랙베리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더 압도적이었는데요. 2009년 기준으로 블랙베리의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42%에서 56% 사이로 추정됩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였죠. 같은 시기 애플 아이폰은 미국에서 24% 정도였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막 시작해서 2.5%밖에 안 됐거든요. 블랙베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용자 수로 보면 2011년 9월에 전 세계 블랙베리 가입자가 8,5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고요. 2012년 6월에도 8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어마어마했는데요. 2011년 블랙베리의 매출은 1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했고 시가총액은 2007년 말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6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당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블랙베리는 거대한 공룡이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블랙베리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업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거든요.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은 블랙베리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물리 키보드가 없었고 화면 전체가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서 조작하는 방식이었죠. 2008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들고 나왔고 HTC에서 첫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곧이어 모토로라와 삼성도 안드로이드 진영에 합류하죠. 하지만 블랙베리 경영진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이폰을 그냥 소비자용 멀티미디어 폰 정도로 봤던 겁니다. 자기들과는 시장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블랙베리 경영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기업 고객을 상대하고 아이폰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였죠. 물리 키보드가 있어야 이메일을 빠르게 쓸 수 있고 우리만큼 보안이 뛰어난 폰은 없으니까 기업들은 계속 블랙베리를 쓸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이게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스 스터디는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잠재적 위협의 신호를 분명히 봤지만 자신들의 성공 공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시점이라고요.
실제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블랙베리의 숫자는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안심했던 건데요. 미국 시정 점유율이 40%가 넘었으니 뭔가 바꿀 이유가 없어 보였던 거죠. 문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성장 속도가 블랙베리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인데요. 블랙베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로켓처럼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도 블랙베리는 미국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그 40%라는 숫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했거든요. 완전한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렸고요.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도 한참 뒤처졌습니다. 경쟁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블랙베리는 현재의 성공에 취해 있었던 건데요. 이 몇 년의 시간 낭비가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격차로 돌아옵니다. 2011년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블랙베리의 시장 점유율이 말 그대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9월에 8,500만 명이던 가입자가 2012년 6월에 8천만 명으로 줄었고 2014년 9월에는 4,6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2009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 42%였던 블랙베리가 2012년에는 7%로 떨어집니다. 단 3년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같은 기간 안드로이드는 2.5%에서 52%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애플도 24%에서 35%로 늘어나면서 블랙베리를 완전히 추월해버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09년에 19.9%였던 블랙베리의 글로벌 운영체제 점유율이 2013년 말에는 1% 미만으로 추락합니다. 2016년 4분기에는 블랙베리 운영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고작 20만 8천 대에 그쳤는데요. 점유율로 따지면 0.0%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에서 0%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7년밖에 안 됐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빠른 몰락은 스마트폰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걸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5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스크린 트렌드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블랙베리는 작은 화면에 트랙볼과 쿼티 키보드를 붙인 디자인에 익숙했거든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블랙베리 경영진은 이걸 장난감 취급했다고 하는데요. 물리 키보드 없이 어떻게 이메일을 빠르게 쓰냐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물론 블랙베리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터치스크린 제품을 내놓긴 했는데요. 블랙베리 스톰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이었지만 완성도가 처참했습니다. 기존 운영체제를 터치에 억지로 끼워 맞춘 수준이라 사용자 경험이 엉망이었고 소비자들의 혹평을 받으면서 오히려 블랙베리 이미지만 깎아먹었거든요. 두 번째는 앱 생태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건 앱스토어였거든요. 애플은 2008년에 앱스토어를 열면서 개발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구글도 구글 플레이로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블랙베리도 2009년에 블랙베리 앱월드를 열긴 했는데요. 앱수도 적었고 개발자 지원도 부실했고 개발 도구의 완성도도 한참 떨어졌습니다. 당시 블랙베리 개발자의 회고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인스타그램 같은 인기 앱 개발사에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까지 앱을 유치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거절했는데요. 블랙베리 사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플랫폼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블랙베리 폰은 하드웨어 품질과 상관없이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유튜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인기 게임도 없는 폰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키보드가 좋고 보안이 뛰어나도 쓰고 싶은 앱이 없는 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게 블랙베리의 치명타였습니다. 앱 생태계 싸움에서 지는 순간 하드웨어 경쟁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블랙베리는 이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시장에만 집착한 전략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블랙베리는 처음부터 기업과 정부 고객을 타겟으로 성장했거든요. 이게 초기에는 강점이었지만 소비자 시장에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업 고객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결국 사람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회사 폰도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거든요. 특히 BYOD라고 해서 개인 기기를 업무용으로 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회사 메일 보려면 블랙베리를 써야 한다는 블랙베리의 장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체제 전환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블랙베리도 기존 운영체제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걸 결국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QNX라는 실시간 운영체제 회사를 인수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블랙베리 10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블랙베리 10이 2013년에야 출시됐다는 건데요. 그때는 이미 iOS와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완전히 양분한 뒤였습니다. 너무 늦었던 거죠. 게다가 기존 블랙베리 운영체제용 앱과 호환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도 새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개발자들은 또다시 새로 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는 블랙베리 10의 전환을 너무 늦고 너무 불완전한 전환이라고 평가하는데요. 타이밍도 놓쳤고 실행도 부실했던 최악의 사례라는 거죠. 만약 2010년에 블랙베리 10을 출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폰은 아이폰 4에서 아이폰 5로 진화했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블랙베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블랙베리 10은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고 회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조직 문화와 리더십 문제였는데요. 여러 분석가들은 블랙베리 내부의 엔지니어 중심 문화가 너무 강했다고 지적합니다. 성공에 기반한 자기 확신과 관성이 있어서 고객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이나 생태계보다는 배터리 효율이나 키보드 감촉 같은 기술적 요소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장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현저하게 낮았던 겁니다. 기술 회사의 전형적인 함정에 빠진 거죠. 2012년에 공동 CEO 체제를 단일 CEO 체제로 바꾸고 2013년에 회사 이름을 RIM에서 블랙베리로 바꾸는 리브랜딩을 시도하지만 이미 스마트폰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베리는 결국 2016년 9월에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더 이상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당시 CEO였던 존 채는 스마트폰 제조는 외부 파트너에게 맡기고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와 보안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결정이 왜 불가피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2011년에 199억 달러였던 매출이 2016년에는 22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9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시가총액도 2007년 60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80조 원이 넘던 기업 가치가 5조 원대로 쪼그라든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블랙베리는 하드웨어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블랙베리 프리브라는 제품을 냈고 2016년에는 알카텔 하드웨어를 가져다 쓴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 미미했고 2016년의 발표는 결국 블랙베리 스마트폰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2022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 블랙베리 운영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한때 스마트폰의 대명사였던 블랙베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블랙베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포기한 뒤에 다른 분야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블랙베리가 2010년에 인수했던 QNX라는 운영체제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임베디드 시스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또한 기업용 보안 솔루션, 모바일 기기 관리,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삼으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했는데요. 이건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매출 비중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사이버 보안과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업이 됐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 브랜드로서의 블랙베리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했던 영광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거죠. 경제 분석가들은 블랙베리의 변신을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0년 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베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블랙베리라는 이름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셈이죠. QNX 운영체제가 지금 여러분 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블랙베리 기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블랙베리의 몰락은 단순히 아이폰 때문에 망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 기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가장 큰 교훈은 현재의 고객이 미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블랙베리는 기업과 정부 고객에 집중했고 이들은 계속 키보드와 보안을 원한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시장 전체는 풀터치와 앱과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기업 고객들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고객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다가 시장 전체의 변화를 놓친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드웨어보다 플랫폼과 생태계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점입니다. 블랙베리는 키보드도 좋았고 배터리도 오래갔고 보안도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앱스토어와 개발자,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하드웨어의 장점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키보드 감촉보다 인스타그램이 되는 폰을 원했고 배터리 수명보다 유튜브가 잘 돌아가는 폰을 선택했거든요. 게임의 룰이 바뀐 걸 블랙베리만 몰랐던 겁니다. 2020년대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하드웨어 스펙 차이는 거의 없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승부를 가르는데 블랙베리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겪은 희생양이었던 거죠.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도 블랙베리가 남긴 교훈입니다. 블랙베리 10으로의 전환은 너무 늦었고 기존 운영체제 앱과의 호환성도 부족했거든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갈아타야 할 이유 대신 떠나야 할 이유를 준 셈인데요. 전환 타이밍과 호환성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블랙베리가 2010년에 과감하게 새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앱도 돌아가게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기술 기업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 수 있다는 걸 블랙베리가 증명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공식에 대한 집착이 혁신의 적이라는 점입니다. 블랙베리는 쿼티 키보드와 보안과 기업 이메일이라는 성공 공식에 너무 오래 매달렸거든요. 이 공식이 과거에는 통했지만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과 소비자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블랙베리 경영진은 그 단순한 진실을 망각했던 겁니다. 결국 블랙베리는 사이버 보안과 자동차 소프트웨어 회사로 살아남았지만 한때 스마트폰 시장의 왕이었던 영광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